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55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마하반야바라밀타심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리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에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열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질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미설신의도 없고 색성도 미촉법도 없으며 내 경계도 의식이 경계까지도 없고 음해노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으니 다한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막힌 헛된 생각을 멀리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맑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건질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헌일하여 도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바라 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바라 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바라 제바라 승가제
힘들다. 해봐. 짠. 짠. 자, 지난 시간. 자,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사이에 또 가신 분은 없으시겠지요. 지난 시간에도 또 동학농민군이 폭삭 깨지는 장면, 어디서? 우금치에서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농민군 농민군 일대대, 농민군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편이죠, 그죠? 동학농민군 일대가 봉황산으로 진격해. 아이씨, 봉황산이 여기서 나올지는. 제가 살았던 기숙사가 봉황동이에요. 아, 공주교육대학이 봉황동이고, 내가 2년간 잠잔 기숙사가 금학동이라니까. 이거 다 나와. 금학동도 나오고 봉황산도 나오고. 근데 살다가 농민군 일대가 봉황산으로 진격해 공주 가명을 공격하려 했으니까 공주교육대학을 넘어가야 돼요. 그 봉황산이니까. 공격하려 했으나 하고개와 금학골 골재, 금학골도 나오잖아요. 금학골, 그지? 그건 내가 살았던 기숙사인데 내가 거기가 금학골인 줄 어떻게 알고 살았었는가. 아유, 나를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세요. 힘들어요. 금학골 골짜기에서 관군의 공격으로 실패했더라. 이로써 농민군은 4일간의 2차 재접전에서도 패배를 했고, 그러니까 11월 9일, 8일, 9일, 10일, 11일 이렇게 연속이죠. 이에 일본군은 동학농민군 토벌 전담부대를 편성하여 관군과 함께 초토화 작전을 벌치는데, 심지어는 전봉준 장군이 그 하산시키고 모든 해산을 시키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논산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도 끝까지 토벌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 농민군, 동학농민군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전봉준은 이를 고종과 관군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걸 전봉준은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죠? 고종은 우리나라 왕이지 않느냐, 임금이지 않느냐, 관군도 우리 편이지 않느냐. 이거는 필시 누가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관군이 아니고 일본 놈일 거다. 에이그, 지겨워. 우금치에서 패한 직후인 11월 12일, 그러니까 11일 날이 완전 폭망했고, 관군에게 이후 절대로 싸우지 말고, 관군하고는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전봉준이. 아유, 끔찍하다. 위로는 나라를 돕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히 하자고 제안해. 우리의 위대한 전봉준이. 전봉준은 일반인들에게까지 굴욕상쟁을 멈추고, 굴욕상쟁은 뭐예요? 서로 우리 민족끼리 총을 겨루는 거야. 그게 굴욕상쟁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의 굴욕상쟁을 멈추고 척외척화, 알겠죠? 척외척화 하여 조선이 왜국이 되지 않도록 협력할 것. 잘못했다가는 우리나라가 다 일본 놈들이 말아먹어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를 한글로 호소했다. 한글로 호소했다는 얘기는 무지랭이 민초들까지도 다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또한 충청감사 박제순에게도 반일의 의리를 따져 지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충청감사 이 박제순이는 좀 우리 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했죠. 왜냐면 우리는 관군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니까 지원군을 좀 요청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먹혀 들어가야 안 먹혀 들어가죠. 잘못하면 박제순이도 죽게 생겼는데 결국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군은 11월 말에 원평 태인 전투를 한 번 더 해요. 원평 태인에서 또 마지막 힘을 모아서 전투를 했는데 또 폭망해요. 그것도 패배한 이후 그리고 이제 해산을 하죠. 전봉준은 구인, 이서, 장인들에게까지 지지를 크게 얻지 못했다. 조일 연합군은 12월 10일, 음력 11월 14일에 아까 지금 여기가 다시 음력이에요. 노성에 주둔 공격군을 농민군을 다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농민군은 대촌 뒷산과 소토산으로 계속 후퇴해 사기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인 원평에서 마지막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볼 때까지 해보고 갈 때까지 가봤는데 이미 다 끝장이 난 상태. 12월 23일 음력 11월 27일 최후의 전투인 태인 전투에서도 전봉준 장군의 주력 부대로서는 일본의 신식 무기 그 캐딜락 따발총에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다수의 전사자를 낳고 패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역 각지에서 수많은 접주들이 항거하여 봉기를 하였으나 그 규모는 겨우 소수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전라도 빼놓고 충청도 뭐 경상도 이거 해봐야 그런 소수고, 그래도 전봉준이 있는 주력 부대인 전라도, 전봉준의 부대만이 대규모로서 호남에 5,000명을 이끌고 일본군 수만 명을 상대로 항전을 벌였으나 오합지졸이죠. 전략의 미숙과 병기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마침내 일본군을 끌어들인 조선 조정의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더라. 결국은 뭐 우리의 그 조정에서 일본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륙상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는 더 일본군에게는 신바람 나는 일이었고, 그렇게 된 거죠. 공주를 공격하기 전 전봉준은 공주성 공격을 결행하기 위해서 전주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김계남하고 광주지방의 선하중에게 통문을 보내서 북상해라, 그리고 여기를 내원하도록 요청했지만 안 와요. 오냐? 오지 마라. 망조가거리가 들으려면은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도 동학농민의 장군 3명은 전봉준, 손하중, 김계남이었는데 다 뿔뿔이 각기풍산이에요. 그래가지고서야 뭐 되겠습니까? 11월 29일 2인 방면으로 진격한 동학농민군의 주력부대는 정부군과 일본군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튿날 이두왕이 거느리는 정부군의 반격을 받아서 효포로 진격하려던 계획이 일단 정지당하고 양군은 공주를 앞에 두고 대치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군끼리 싸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예초부터 일찍이 우금치를 넘었어야 돼요. 그 북접과 아래에서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늦게 협조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일본군과 관군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뛰어넘겠습니까? 11월 11일 동학농민군은 옹치 방면에 대한 총공격을 가했으나 도리어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양군 사이에는 혈전이 벌어졌더라. 우리나라 관군끼리 싸우고 앉아있으니. 끝내 많은 사상자를 알고 공주 남쪽 30리쯤의 경천, 나쪽 경천을 조심하라. 어쨌든 이 경호선사가 그 지역하고 풍수지리 등에서 지역을 보니까 이 전봉준은 언제나 이 경천을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경천까지와 싸우고 경천관도 건너고 경천면도 잘 지냈는데 김경천이라는 놈한테 가서 걸리죠. 경천전까지 물러나고 말았어요. 이것도 역시 경천에만 가면 짝바구리가 다 경호선사가, 아니 전봉준이.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렇게 경천을 조심하라, 경천을 조심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설마 지영을 조심하라 할 줄 알았지, 누가 그깟 놈은 김경천 놈을 조심하라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동학농민군이 이곳에서 6, 7일간 머물면서 사시전열을 가다듬는 동안 김계남의 동학군 농민군 5,000명이 북상해 옴에 따라 합세하게 되자 기세를 다시 돌이키게 되어 다시 공주를 향하여 진격하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정부군은 공주의 공주 분영과 계룡산 뒤편의 판치와 이천역 등으로 병력을 삼진으로 나누어 이미 다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우선 동학농민군이 판치 방면을 공격하자 정부군은 또 쫓겨 우금치에 있는 일본군 진영으로 또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워낙 새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세한 거에 속했죠. 하지만 이제 결국은 따발총에 무너지고 말죠. 동학농민군이 다시 우금치로 윽박하자 이곳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금치의 공방전은 동학농민으로서는 운명을 건 일대의 혈전이었더라. 아유, 살다가
아이고 참 원치가 이런 줄 모르고 대학은 잘 다녔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 나의 운명은 이미 그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신기하게 나는 청주교대를 넣었는데 왜 공주교대가 되느냐고. 청주교대를 넣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공주교대를 넣어가지고 청주교대는 아예 가지도 않았죠. 근데 이러한 인연의 끈이 그냥 아주 처절하게 나를 묶는데 어떻게 내가 청주교대를 가겠습니까? 공주교대 그냥 아주 처박혀서 그냥 우금치에 처박혀서 공주교대를 다녔더라고. 그게 공주교대 뒷산이 우금치야. 봉황동, 봉황산. 다네. 그러나 6, 7일간에 걸친 4, 50회의 격전을 치르는군. 공방전 끝에 우수한 군대 식무기와 장비로 운영된 일본군에게 동학농민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그냥 참패하고 노성 논산 방면으로 후퇴하고 말. 노성이죠, 노성. 논산 방면까지 이제 후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주력부대가 1만여 명, 병력이 2만 3명이라고도 하죠. 뭐 셀 수가 없었나 봐. 겨우 살아남은 500명으로 항전은 500명 같은 소리야. 아이고 어떡하냐. 항전을 거듭하면서 전주 대인을 거쳐 금고 원평까지 후퇴하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모두 해산을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여기서 흩어지고 다시 좋은 날을 기약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계남을 만나려고 기어들어간 게. 한편 김계남의 동학농민부대도 복상하여 청주에서 일본군과 정보군의 공격을 받아서 다시 전주로 후퇴했어. 왜? 청주까지 왔지만 그게 깨지죠. 여기서도 공격을 받아 대인 방면으로 패주하다가 김계남은 결국 대인에서 붙잡히고 말죠. 그것도 어떤 놈이 또 꼬발러서, 응? 내내 조선 놈이 꼬발러가지고 이제 꼬발러는 통해.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머리 검은 짐승은 기르는 게 아니라 그러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믿냐 그 사람. 또 손병희의 북쪽 주력부대도 순창에까지 몰렸다가 손병희가 북쪽으로 왔는데 그냥 쫓기고 후퇴해갖고 순창까지 가요. 본거지인 충청도로 다시 북상하였는데 여기서 일본군과 정부군의 습격을 받고 다시 충주에 이르러서 다 짝박으로 돼서 충주에서 또 북쪽은 또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못 넘었어요. 꿈치를. 그때 일본군과 정부군에 쫓기고 있던 전라도 지방의 동학농민군은 한때 순천에 집결해서 여수의 좌수영을 향해 진격파가 있으나 오래지 않아서 패배하고 또 해산. 다른 금고 원평에서도 또 후퇴하 있던 전봉준이 정읍을 거쳐 순창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순창에 들어갔으면 뭐하냐 죽을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김덕명, 최경선 등과 재기를 다짐하고 또 김계남을 만나러 가죠. 1894년 12월 30일 밤. 이놈의 12월 30일 음력으로는 또 달라요. 음력도 되네. 11월 28일이나 아마 될 거예요. 불의의 습격을 받아 관군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어요. 마침내 음력 11월에 전봉준 등은 춘창에서 체포되어 한성부로 압송되고 일본 공사 또는 조선 의금부의 재판을 받고 이듬해 사용되었어요. 그날은 바로 1890년 음력 3월 30날이었더라. 양력으로는 4월 24일. 그래서 동학농민에서는 오늘날은 4월 24일 전봉준 장군 순국일이라고 해서 항상 기념식을 갖죠. 이후 조1연합군에 의한 호남일 때는 농민군 대학살전, 농민군 재학살전이 벌어져갖고 그냥 동자만 있어도 다 죽여버려. 그냥 아주 그냥 씨를 말리는 거죠. 슬픈 이야기라 안 하고 싶다. 이로써 동학농민전쟁은 거병한 지 1년 만에. 사실은 뭐 1년? 그렇다고 치자. 1년도 아니야. 1년이다. 1월 며칠 날 말목당니까 딱 1년 했어요. 이렇게 1894년 11월 9일 거사하여 11월 11일 끝낸 동학농민혁명 오금치 전투는 3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 11월 11일 다 싫어. 11월 12일을 안 할 거야. 마지막 제유항전에서 자승스님도 11월 11일을 했어. 11월 11일 하면 안 될까?
우리 경화선사가 그 동학농민들 연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또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속물과 계사문이라는 그 결사를 정예 결사를 11월 11일 날 해요. 알고 보니까 트릭이야. 작전이겠지. 경화선사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냥 음력 11월 11일 좋다고 할게요. 근데 싫어요. 마지막 제5의 항전에서 그날 하루만 10,000여 명이 넘는 우국전사들이 다 죽었어요. 에이? 그날 하루만 해도 징그라. 에이, 11월 15일 마지막 제5의 항전은 통곡의 날이죠. 피바다로 그날은 지나가는 들새도 울고 산속의 동물들도 슬피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모두 통곡하여 피눈물을 훔치더라. 공주는 몇 날 며칠 동안 하루 종일 굳은 빗줄기가 통곡하듯 우금치 고개를 먹구름으로 덮쳤더라. 이러니 덮치면 뭐야? 하늘이시여. 도왔어야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 정의가 꼭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의가 승리하지 않더라고. 내 이름은 홍정의인데, 내 이름은 홍정의인데 정의가 승리하지 않아서 내가 많이 속상하고 흔들려요. 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은 홍정의야. 오로지 나는 정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뭐냐, 정의가 승리하는 것만 아니야. 그래야 또 넘어가자. 제6부 뭐냐, 제15편 천정함을 하산하여 상매를 벌다. 제141장 마곡사 태어남에 들려. 마곡사 태어남에 왜 들렸을까요? 경허선사가 마곡사 태어남에 내가 옴자로 모든 소원을 기록하면 잘 안 돼요. 천장함을 하산한 경호는 호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유유자적하면서 낙이요 해의 세월을 보냈다. 말이 유유자적이지. 경허선사가 천정함을 하산한 게 1885년 6월이거든요. 1885년에는 그래도 유유자적했다고 치자. 왜냐하면 그때는 전봉준이 안 일어났을 때구만. 그래, 유유자적해였으니까 유유자적 하시죠. 그리고 또 낙이해도 보내세요. 세월에 실어서. 그래서 경허선사가 하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통에 도대체가 몇 년간 제자들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요때죠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했대잖아요. 우리가 스님한테 섭섭하게 해서 안 하. 그게 아니고 스님이 이곳저곳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목적은 피부병을 고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어서 천장함 하산하고 내려와서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이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전봉준이가 자기 부하 진씨 소유의 땅까지 줘요. 마른 꽃이 피는 곳에. 근데 경환사가 전봉준한테 뭐라고 편지 보내냐, 내가 이제까지 내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6, 7년간을 허비한 것이 부끄럽다. 안 고쳐! 그만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또 고치려고 뭘 먹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 문둥병이 천장암에 서 있을 때 좀 고치려고 했었었는데 더 문둥병이 1903년 어디 해인사에 가셔가지고 아주 문둥병하고 그냥 아주 그냥 문둥병 쪽쪽 빨아. 그냥 전부 다 피고름을. 그러다 보니 더 심하게 걸려서 이제는 이제 뭐가 해야 돼, 이제. 그 한의사가 뭐라 그래. 지금은 마른 꽃이고 나발이고가 안 되고 닭똥집에 개소주를 넣어서, 그거를 저기에서 먹어라 해가지고 닭똥집이 닭개짜잖아요. 개소주라니까 닭개짜요. 개소주가 아니야. 사람들은 개소주라고 썼던 그게 아니고 개를 넣어서 만든 소주가 아니고 닭개를 써서 개소주에. 불쌍하죠. 고쳐보려고 하셨어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몸속에만 있지 얼굴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때로는 개심사에도 들렸다가 때로는 서해 바닷가도 기웃거리고 아래로 발길 닿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더라. 안 가본 데가 있으시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거도 한 45개 정도 되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안 드러난 데도 있어요. 뭐 문수사도 있고 무량사도 있고 관촉사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지만 경허선사가 다 가셨어요. 우리 경허선사 들린 곳이라고 그냥 아주 끔찍하더만. 천안 장곡사도 들렸어요. 능수버들 우거지는 천연 삼거리도 지났어요. 중생들 속으로 저자로 발길을 옮겼더라.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숨은 곳을 찾기 위함이 아니고 그 누가 알았으랴. 아무도 몰라. 경허선사는 자신의 일을 말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내를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뭐 가장 가까이, 정말 가장 가까이 경호선사의 속내를 드러낸 사람이 있다면 1인자를 꼽으라면 남전당 한규야. 근데 신기하게 그래서 그런지 남전당 한규가 악착같이 경어집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경어집 표지를 남전당 한규가 써놓잖아요. 근데 정작 남전당 한규는 경어집이 완성돼 43년까지 살지 못해요. 또 인생은 싫어. 인간 세상은 너무 허망해요. 그래서 이 경호사가 일장춘몽이라고 뭐 이렇게 좀 환몽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진짜 이거 뜬구름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도 내가 보면은 이거 15년 경호선사 한답시고 아주 온갖 꼴값을 다 떨었는데 15년 동안 너 뭐 했냐?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이가 없죠. 에휴,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의 그 뭐죠? 그 호를 환봉이를 다 썼다니까. 경호선사 호가. 네? 환봉이. 경호선사가 이 봉우리 봉자를 좋아해요. 자, 이 처음부터 좋아해. 이 봉우리 봉자를 좋아해. 또 환봉이 아주 환봉이라고 써. 그냥 이 경호선사 호야 전부 다. 가짜로 쓰는. 또 온봉이 봉자 좋아한다니까. 봉우리 봉자 무지하게 좋아해요. 봉우리 봉자. 나도 봉우리 봉자 좋아해서 바꿀까 현봉이로? 에? 스님. 그래서 이 봉자를 무지하게 좋아해. 그리고 또 시 속에도 또 봉우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환자도 좋아요. 환몽이고 환봉이고 다 꿈이고 환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경호는 불현듯 공주 마곡사를 향했어요. 이곳에 대원하면은 부도 일기가 있었으니. 대원하면은 왜 갔을까요, 경호선사가? 태어 스님이 계셨던 곳이라 자주 가셔요. 대원함하고 토구람. 물론 마곡사에 들려서요. 그래서 마곡사를 경호선사가 가장 많이 가본 절이 또 마곡사가 아닐까. 근데 공교롭게도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가본 절이 마곡사요. 그것은 그냥 우리 집 원찰이 마곡사요. 우리 어머니의 그 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죠. 그래서 거기서 큰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마곡사를.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마곡사에 가면은 막 이제 그 산마자가 있잖아요. 골짜기에 막 그 법문을 들으러 오는 분들이 산을 이뤘다고 그래요. 오 마이 갓. 올파당 대사지종라고 쓰여진 부도가 말없이 경화를 반겼더라. 대원함에 가면 올파당 대사가 한문을 보니까 선승은 아니죠. 선비사자 썼죠. 경호는 사실 이곳을 여러 번 다녀갔다. 과거에 큰 형태여가 이곳 마곡사로 8세 때 출가해요. 8세 때 출가했어요. 경호선사는 9세 때 출가. 아주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송두옥이 그렇게 그 화병으로 갔어요. 오랏병. 경호는 그 후로 그냥이 이곳 마곡사의 대원함에 주주로 있으면서 경호는 동학사 강원 시절에도 여러 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호가 여기 대원함에 있다가 그 천장암으로 발령을 받은 게 1880년 1월 9일. 경호선사는 1879년 11월 15일에 대도를 하시고 그 경호선사가 보임할 수 있는 곳을 열기 위해서 하늘이 천장암을 열어요. 대원함 마곡사의 산내 암자로 법당조차 없는 작은 암자 입구에는 이정표도 없어요. 그냥 쬐그만해. 내가 갔는데 마지막 선찰순례로 거기를 들리고 나니까 이미 대원함은 부서져 있고 일부가 남아있더라고요. 일부가. 그래서 또 거기서 그냥 사진 찍고 말았는데 여기 자꾸 왜 없애. 그냥 놔두지. 이쁘더만. 그냥 놔둬도 괜찮잖아요. 뭐 하려고 자꾸 부시고 뭘 만들어. 근데 거기다 뭘 만든다나 요양병원을 만든다나 뭘 그래. 대원함을 부셔서 요양병원 만들어야 되겠어.
예고에는 이정표도 없으며 출입금지 쇠사슬이 걸려 있었고 인적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지로 경호는 천장함을 하사내어 제일 먼저 이곳 태어난 염두를 두고 해거미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경호는 겨우 당도하였으니 스님 계십니까? 똑똑똑 스님 계십니까? 안 계셔. 예나저나 그 절에는 사람이 스님이 안 계셨나봐. 얌전한 주적은들 조용하여 인기척을 하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나저나 절에는 왜 절에는 중이 없어. 어디 가셨지? 아무도 없어. 아.